대원들은 여러 지대로 나뉘어 팔로군과 함께 전선에 가 있고 김무정은 팔로군 포병 사령관직을 인수인계하느라 아직 오지 않아 본부에는 20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이화림도 있었다. 그녀는 김명씨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와락 끌어안았다. 명씨 살아있었구나. 말하는 이화림의 표정이 어쩐지 이상했다. 별일 아니어도 깔깔대고 웃고 큰 소리로 떠든 여장부였는데 단 한마디뿐 아무런 수다도 늘어놓지 않는 것이었다. 표정이 몹시도 우울해 보였다. 표정이 왜 이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이하림은 말없이 김명씨의 손을 잡아 사당 앞 개울가로 데려가 앉았다. 그리고도 잠시 뜸을 들였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부대는 지금 초상집이야. 한 달 전 일본군 4만 명이 비행기에 장갑차까지 동원해 공격해 왔거든. 팔려군 사령부까지 다 피하야 했는데 우리 의용대가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해 싸우다가 13명이 전사했어. 네가 잘하는 대원도 여러 죽었지. 어머나 누가 죽었어? 윤세주, 김창화 그리고 어쩜 좋아. 이를 어떡해. 이화림이 계속 불러주는 전사자 명단에는 아는 이름이 절반이 넘었다. 국민당 산하에서 함께 싸웠거나 북경에서 초모에 보낸 대원들이었다. 넌 모르겠지만 제주군인 김학철이란 동무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직결 처분됐을 거야. 이화림은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못 이겨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내가 김창화의 죽음을 보지 못했어. 함께 싸웠어야 하는데 내가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게 일이 한이 될 수가 없어. 지난 3월에 창화가 나를 불러 말하는 거야. 누님, 조직에서 누님을 간부 훈련반에 보내기로 했어요. 가서 공부 잘해야 해요. 화북의 간부 사회과학훈련반이 만들어졌거든요. 창화는 내게 막스주의 철학과 중국 혁명의 경험을 배울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간부 훈련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화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야. 마치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내 동생 같아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윤세주와 김창화에 대한 애정은 이화림만의 것은 아니었다. 의용대원이라면 누구나 두 사람을 좋아했다. 두 사람은 같은 전투에서 사망한 팔로군 총사령부의 부참모장 좌권 장군과 나란히 묻혔고 묘비에는 석전과 진광화로 새겨졌다고 했다. 태양산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이었다. 김명신은 우연히 이화림이 마을 입구에 세워진 2층 건물에 기대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성문을 경한 건물에는 조선의용군이 써놓은 글씨들이 선명했다. 글자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어 좀 이상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한글이었다. 외놈의 상간을 쏴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을 찾아오시오. 국민당 밑에서 싸울 때나 팔로군 밑에서 싸울 때나 조선인들의 구원은 똑같았다. 망연히 들판을 바라보고 있던 이화림은 나직한 음성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만든 윤세주가 잘 부르던 의열단가였다. 김명신은 발길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이준교와 총독부의 흘린 피가 얼마인가. 악마 같은 원수 처 물리치는 우리는 3천만 대중 앞에서 함차게 걷고 있는 선봉대다. 만리 이역당에서 원한 품고 쓰러진 동지, 나의 희망, 너를 위해 최후까지 싸우리라. 본래 힘찬 군가풍이었는데 어찌나 처연하게 부르는지 다가가 위로해줄 용기도 나지 않았다. 마음이 언짢아 조용히 되돌아서고 말았다. 16 태양산. 김무정은 조선의용군 결성식이 끝나고도 한 달 뒤에야 연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팔로군가를 비롯해 수많은 혁명가요를 작곡한 유명한 음악가 정률성과 함께였다. 연안에서 함께 살던 중국인 아내 등기와 딸은 데려오지 않았다. 팔로군 전선 사령부 근방 하천가에 닦아놓은 활주로에 내려앉은 쌍엽기에서 내린 쌍엽기. 김무정은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멋진 정치연설 대신 구김없는 너스를 떨었다. 비행기가 말보다 더 흔들리는만. 멀미가 나서 혼났네. 하도 흔들리니까 외놈들이 대공포를 쏴대도 한 발도 맞히지를 못하더라니깐. 약간 주걱턱이 나온 각지고 마른 얼굴에 짧고 가는 코밑 수염, 작고 까만 두 눈에 광채가 여전했다.
누구를 만나든 고개를 빳빳이 젖히고 내려다보듯이 말하는 모습도 변하지 않았다. 목덜미에 힘을 주지 않으면 중풍에 걸린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신경병 때문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은 건방지다고 말했고 아는 사람은 그가 말을 너무 많이 타서 목을 다친 거라고 말했다. 김무정은 근엄한 일장연설 대신 마중 나온 대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이름과 출신지를 묻고 격려와 덕담을 건넸다.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는 대원도 있었다. 김무정은 김명씨를 보자 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명시동무, 북경에서 놈들에게 잡혀갈까봐 내가 엄청 걱정했다야. 태양상에서 다시 만나니 참 좋지. 내가 정치위원으로는 반드시 김명씨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어. 명시동무, 나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알았지? 어느 부하에게나 건네는 김부정식 덕담이었지만 김명씨에게는 더욱 각별하게 들렸다. 김명씨도 웃으며 말했다. 세상을 하도 떠돌아다녀서 안 가본 데라고는 천국밖에 없으니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김명씨의 대답에 김무정은 호탕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다른 남자들 다 쓰러져도 우리 명씨는 쓰러지지 않을 거다. 내가 믿는다. 김무정이 태양산에 도착하고 며칠 뒤 팔로군을 따라 선전전에 나갔던 대원들이 돌아와 조선의용군 사령관 취임식을 열었다. 참석한 대원은 100명쯤 되었다. 나머지 대원 200여 명은 성견지대로 편성되어 멀리 북경과 천진 주변의 팔로군 유격대에 합류해 있었다. 마을의 공회당 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팽덕회 사령관을 비롯한 팔로군 고위 간부들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공산당원들도 참석했다. 외국인들은 팔로군 전선 사령부에서 선전원으로 일하는 이들이었다. 김무정보다 6살이 많은 팽덕회는 밑으로 처진 두꺼운 눈썹에 통통한 뺨이 호떡집 주인이나 찐빵집 주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인물이었다. 다른 팔로군 장성들과 마찬가지로 사병들과 똑같은 회색 군복에 계급장도 달지 않았다. 환영사는 그러나 커다란 중국복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박력이 넘쳤다. 대부분 중국어를 알아들었지만 못 알아듣는 신입대원들도 있어 김명씨가 팽덕회와 나란히 서서 통역을 해주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와 의용대 신문인 조선의용대 통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다. 본인은 제18 직군단 70만 장병을 대표해서 무정장군의 조선의용군 사령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무정장군의 용맹 무쌍함과 탁월한 군사 능력은 중국 공산당 중앙과 팔로군 병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정장군은 저 강고한 대장정 때 적군의 포를 빼앗아 홍군 최초의 포병단을 창설한 맹장입니다. 또한 팔로군 작전 과장으로서 포병 사령관으로서 무정장군이 보여준 능력은 실로 제갈공명을 능가합니다. 박수소리가 일자 팽덕회는 잠깐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 수상이 무정 동지를 소련으로 초빙해 대독전에 포병대장에 임명하려고 연안까지 항공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모택동 수석이 결사 반대하여 무정장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정 같은 유능한 군인이 100명만 있어도 일본군은 벌써 물러갔을 거라는 것이 모 주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정장군을 사령관으로 두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입니다. 자, 그럼 무정사령관을 소개합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열렬한 박수가 끝나고 역시 대원들의 열띤 함성 속에 등장한 무정의 연살은 팽덕회만큼이나 간결하고 소탈했다. 보잘것없는 일개 포병을 넘치도록 과찬해 주신 팽덕회 장군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팔로군 총사령부의 포병대장과 작전과장을 사임하고 조선의용군으로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 조선인의 힘으로 일본군을 쳐부수자 이겁니다. 우리 손으로 일본군을 때려 부수지 못하고 타국의 힘만으로 해방이 된다면 죽어서 무슨 염치로 후손들의 절을 받겠습니까? 일본 군대는 무기도 많고 병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 이길 것입니다. 2,500만 조선인과 4억 중국인이 우리를 후원하기 때문입니다. 빨치산 투쟁은 강구합니다. 그러나 총에 맞아 죽고 배고파 죽고 얼어 죽을 각오로 임한다면 우리 앞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간악한 제국주의 군대를 중원과 조선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할 때까지 여러분과 이 무정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싸웁시다. 만세, 무정사령관 만세. 만세 함성에 이어 일본과 베트남에서 온 혁명가들이 축사를 마친 뒤 간소한 연회가 열렸다.
대원들에게는 오랜만에 성찬이지만 팔로곤의 만찬은 두 전쟁 영웅의 연설만큼이나 간결했다. 술은 일체 없고 쌀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샛노란 조밥에 볶은 야채와 양고기가 네 사람 앞에 한 접시씩 나왔다. 국민당 군대는 가는 동네마다 식량과 가축을 빼앗아 장교들은 술과 고기에 묻혀 살았다. 사병들도 이 정도 음식을 술도 없이 내놓으면서 회식이라고 하면 욕을 퍼부을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도 음식 타박을 하지 않고 서로 양보해가며 맛있게 먹었다. 무엇보다도 팔로우는 사령관부터 말단 병사까지 식기와 젓가락을 각자 지참했다. 팽덕회와 김무정도 자기 가슴 주머니 속에서 젓가락을 꺼내 다른 병사들과 나란히 앉아 웃고 떠들며 밥을 먹었다. 이 광경에 감동한 신입대원 하나가 일어났다. 의용대의 선전전에 감화되어 일본군에서 막 도망쳐 나온 청년으로 어려서 부모를 따라 일본에 건너가 살았기 때문에 조선말을 잘 못했다. 여러 장관님들께 제가 감히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죄송스럽게도 조선말을 잘 못합니다만 괜찮소. 일본어로 해도 좋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세 나라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김무정의 격려에 힘을 얻은 청년은 일본어로 소감을 말했다. 저는 지금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팽덕회 장군과 무정 사령관께서 저희와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장면이 현실인가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또한 눈물이 납니다. 제가 강제로 끌려가 복무했던 일본군의 상관들은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도 전용 식기구까지 정렬해 놔야 겨우 밥을 먹습니다. 일본군은 장교나 사병 할 것 없이 자기 밑에 병사에게는 무조건 반말을 하고 조금만 잘못을 해도 주먹과 발길을 날립니다. 전투가 없는 날은 한밤중에도 물려나가 기합을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대장군님께서 이렇게 사병과 똑같이 계급장도 없이 존댓말을 쓰며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으로 목이 메입니다. 의거 귀순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조선 해방전쟁에 참가한 기분입니다. 저를 받아주신 여러 동지들과 장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통역을 통해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팽덕회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헛독집 아저씨 같은 둥글고 선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띤 그는 이번에는 소리를 낮추어 친구들과 대화하듯 편안하게 말했다. 역시 김명씨가 통역을 해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나도 한때 국민당 군대의 지휘관으로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려도 보았습니다. 내 사상이 바뀐 것은 위대한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되고부터입니다. 난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9살 때부터 광부 막노동자로 일한 노동계급이기에 중화인과 조선인 나아가 세계의 모든 피어갑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민족 해방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 사이의 모든 억압과 착취를 근절한 계급 해방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은 우리의 긴 투쟁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참 말이 길어졌군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일수록 말을 적게 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용감무쌍한 우리의 조선 동지들,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에서 오신 혁명가 여러분, 고기 식기 전에 어서들 드십시오. 팽덕회가 박수를 받으며 자리에 앉자 무정이 일어나 한마디를 못했다. 지금 이 자리뿐 아니라 앞으로 그 누구도 여러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등한 인간이고 또 평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평등 세상, 너나 없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싸우려고 이 자리에 왔고 또 목숨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100여 명의 대원 하나도 빠짐없이 목청을 높여 힘차게 대답했다. 네, 선한 열정이 그 자리를 감싸고 있었다. 모든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종교적인 신념이 스스로를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질투 같은 건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보다도 더 깊은 정으로 뭉친 사이였다. 그것은 파시즘이 추구하는 몰 개성적인 단결과는 달랐다.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가들은 서구식 자유와 평등을 제1의 적으로 삼고 전체를 위한 복종과 사상의 통일을 주장했다. 그에 비하면 공산군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 자리에 와 있었고 싫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
소련과 달리 중국과 조선에서는 아직 공산주의가 어떤 권력도 가지지 못한 채 오로지 이타적인 자기이생을 위한 진리가 되어 있던 시대였다. 스스로 선택한 구속은 진정한 자유의 한 형태였다. 이날부터 시작해 조선이 해방되기까지 3년간 조선 의용군 안에는 어떠한 파벌이나 당파적인 파쟁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요 공식적인 발표였다. 논쟁이 없진 않았다. 허정숙과 그의 남편 최창익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조선의용대 시절 김원봉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비판을 하고 조직을 분해하려고 애썼던 두 사람은 태양산에 와서는 끊임없이 김무정에게 시비를 걸었다. 맨 먼저 내세운 요구는 조선의용군을 데리고 만주로 가서 일본군과 교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안의 팔러군 총사령관 주덕은 팽덕회 전선사령관에게 조선의용군을 보호하라는 특명을 내리고 있었다. 모택동 주석에 거듭된 지시이기도 했다. 조선의용군의 생명을 보호해 장차 조선이 해방되었을 때 고국에 들어가 공산당을 이끌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팔로고는 조선의용군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래도 자꾸 전사자가 생기자 아예 전투 투입을 줄이고 군정학교를 세워 정치 사상 교육만 받도록 했다. 허정숙과 최창익은 궁정학교 건립을 위한 준비회의에서 또다시 조선의용군이 화북지대에서 팔로군과 함께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며 즉시 만주로 이동해 독자적인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계림의 의용대 시절에도 본부대에만 있었고 태양산에 와서도 정치 조직인 독립동맹의 간부로 있어 전투에 투입된 적이 없었다. 김무정은 속내를 숨기거나 좋은 말로 바꿔 표현하는 사람이 못 되었다. 그는 허리에 찬 권총을 꺼내 탁자 위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공박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요? 중국 공산당 사나 동북 한일연맹군도 한일 연군도 버티지 못하고 해산한 게 언제인데 허정식 대장도 전사하고 김일성 부대도 소련으로 달아나버린 마당에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의용군을 70만 관동군의 아가리에 갖다 바치자는 거요? 좌익 모험주의도 어느 정도지. 당신들 총 한 방 제대로 쏴봤어? 여기 이화림 동무나 김병시 동부처럼 일본군을 죽여봤냔 말이오. 형식상 조선의용군의 상부 정치 조직인 독립동맹의 실무자인 두 사람은 김무정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깐깐하고 완고한 최창익은 계속 동북행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허정숙은 김무정이 부하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온종주의자이며 자기 측근들만 싸고 돈다는 비판까지 했다. 뒷말은 김명시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허정숙은 국내에서 여성운동을 할 때 신랄함을 넘어 야비함에 가까운 글로 남자들을 비난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이날도 비아냥 가득한 발언을 쏟아냈다. 여러분은 우리를 파벌주의라고 하는데 진정한 파벌주의자가 누구입니까? 연하에서부터 독단적인 결정과 폭력적인 언사로 단결을 저해온 사람은 바로 무정사령관 아닙니까? 또한 무정사령관을 우상시하여 무조건 충성을 바쳐온 김명시 동부 같은 맹동파들 아닙니까? 요즘 김명시 동부가 정치위원이라는 직무와 무정사령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배치 문제 같은 데에서도 횡포를 부린다는 불만들이 있던데 본인도 알고 있나요? 허정숙은 구체적인 예로 얼마 전에 태양산 본부에 찾아온 고려공산당 출신의 원로운동가에게 김명시가 어떤 자리도 배분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그 동무는 조선공산당이 세워지기도 전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한 원로인데 김명시 동부가 무슨 권위로 그를 배제한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조선의용군이 화욕에 지배되고 있다고 팔로군 사령부에까지 상신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시 동무의 오만 때문에 일어난 일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거 고민테른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해소된 고려 공산당 출신의 원로 공산주의자 하나가 태양산에 찾아와 간부직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인사 문제는 정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이 있었다. 김명시는 박정하게 거절해버렸다. 이때부터 그 원로는 독립동맹 간부들을 만나고 다니며 무정과 김명시를 비난하고 있었다. 김명시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우선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고려공산당은 실천적은 전부 안 되다 자기 파벌의 이익만 추구한 관계로 고민테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조직입니다. 고려공산당.
더욱이 이번 문제가 된 그 동무는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자 자기네 고려공산당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모스크바까지 쫓아가 항의하다가 코민테른에서 쫓겨난 대표적인 종파주의자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상해에서 조봉암, 홍남표 동지와 활동할 때 거기까지 쫓아와 상해 거류민들 사이에 화요계를 비난하러 다녀서 우리는 그가 일제의 밀정이 틀림없다고 단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신병적인 출세주의 타락 분자에게 어떻게 당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정치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이화림이 김명실을 거들기 위해 일어났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수다스러운 여자였지만 공식 발언 때 음성은 차분했다. 동무들, 지난번 호가장 전투에서 분사한 석정, 윤세주 동무를 생각해 봅시다. 석정 동무야말로 지금 당장이라도 조선 의용군의 지도자가 되기에 차고 넘치는 인물이란 걸 여기 있는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직급은 무엇이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석정이 언제 간부직 달라고 요구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도대체 고려공산당 출신이라는 그분은 왜 자기를 봐달라고, 자기에게 간부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평당원으로 활동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답니까? 제발 총을 들고 싸워보세요. 매일 목숨이 오가면 그따위 사리사욕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 말은 허정숙 동무와 최창익 동무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용맹한 전사의 상징인 이하림의 말이므로 최창익과 허정숙은 더는 말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의 의장인 독립동맹 주석 김두봉이 회의를 정리했다. 자, 그러면 다수의 찬성에 따라서 조선의용군 혁명군정학교를 설립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군정학교를 세우라는 것은 모택동 주석과 주덕총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온 제안입니다. 더 따지고 싶은 사람은 무정 사령관이 아니라 모주석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글학자였던 김두봉은 더없이 온순하고 심약한 사람이었다. 원칙대로라면 김무정이 맡아야 할 독립동맹 주석에 글을 앉힌 것도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그의 인품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김무정은 김명씨와 함께 지난번 전투에서 부상당해 민가에서 가려 중인 대원을 문병가기로 했다. 그는 본부를 나오면서도 화가 덜 풀려 투덜댔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혁명의 그림이나 그리는 관념론자들 같으니라고. 비현실적인 원리 원칙만 내세워서 열심히 일하는 동지들을 물고 뜯는 게 혁명가야? 재수없는 것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대원들을 살아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내가 사령관으로 있는 한 전우의 품에서 피 흘리며 죽는 동문 절대 없을 거야. 중국식 농가의 어둠침침한 침상에는 젊은 대원 하나가 누워 있었다. 지난번 전투 때 수류탄 파편을 맞은 가슴과 허벅지에 붕대를 감은 데다 각기병까지 겹쳐 얼굴이며 손발이 퉁퉁 부었다. 김무정은 일어나 앉으려는 그를 눌러앉히며 물었다. 강동무, 좀 어떻소?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곧 털고 일어날 겁니다. 당연히 곧 털고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나고야 말고. 입가병으로 쓰러질 강동무가 아님을 내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아픈 걸 숨기면 안 돼. 강동무는 그놈의 온고집이 문제요. 각기병으로 다 죽어가면서도 왜 지난번 전투의 성봉의 자원에서 이 지경이 된 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솔직히 말해보시오. 이건 명령이요. 김무정이 다그치자 대원은 겨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수류탄 파편에 다친 곳은 통증이 가라앉았는데 온몸이 녹작지근하게 녹아내려서 땅바닥에 몸이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거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방 안의 물건들이 두세 개로 겹쳐 보이다가 눈앞이 노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어서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무정은 버럭 음성을 높였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요? 여러분은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보배들이요. 보석처럼 고귀한 자원들이란 말이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국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지 병으로 죽으면 되겠소? 각기병이란 것은 비타민 부족으로 생기는 거요. 내가 근위가 내게 비타민을 충분히 보급하도록 했으니 곧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요. 본부인 사당으로 돌아온 김무정은 먼저 식당에 갔다. 넓지 않은 공간에서 조리를 맡은 대원이 넓적하고 무거운 중국 칼로 양파를 토막내고 있었다. 조리원 동무, 손에 든 그 칼 크기만큼 큼직하게 썰어 푹 삶은 양고기 한 접시 부탁하오.
조리원이라 따로 조리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모자도 쓰지 않은 대원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사령관님 명령이라니 말에는 무겠습니다만 어디 쓰려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먹을 게 귀해서 양고기 구하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요. 김무정은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넸다. 어떻게든 준비해 주시오.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오. 병실에 강동무에게 갖다 주란 말이오. 각기병에 총상까지 입어서 사경을 헤매는 강동무에게는 양고기 한 접시가 보양 열척보다 낫지 않겠소. 아, 병실에 강동무요? 알겠습니다, 사령관. 대원들은 고기는커녕 탱캉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였다. 말린 감을 가루 내 옥수수나 깻묵에 섞은 탱캉은 맛도 없거니와 변비로 고생하기 일쑤였다. 그나마도 귀한 식량이었다. 김무정은 부엌 바닥에 놓인 자루 속에 든 말린 옥수수 알들을 손으로 만져보며 말했다. 조리원 동무, 이 옥수수를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가공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오. 탱깡을 만들면 자꾸 변비가 생기고 그냥 삶아서 먹으라고 내놓으면 대원들이 턱이 아파 씹기도 힘들단 말이오. 무슨 방법이 없겠소? 예, 다들 불만이 많아서 가루를 내려 조리해 먹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식당을 나온 김무정은 사령관실에 들어가며 말했다. 그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면 김명씨를 이름으로만 불렀다. 명씨도 배가 나쁘니 잘 먹어야 하는데 말이야. 전에는 온 산천의 노루천지였는데 전쟁터가 되니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우리 음식가 정율성이가 불세출의 명사수란 노루만 있다면 얼마든 잡아올 텐데 말이지. 내 걱정 말고 사령관님 위장병이나 고치세요. 외놈들 기지에서 양약을 노획하면서 부하들만 챙기지 말고 제발 사령관부터 몸 좀 복용해요. 김무정은 고질적인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연하에서도 위장병 때문에 밥을 못 먹고 다 죽어가면서도 전투에 나갔다가 쓰러지자 주덕총 사령관이 강제로 입원시켜 치료하게 한 적도 있었다. 그는 허허 웃었다. 내 병은 고향에 돌아가면 그냥 나을 병이야. 외놈 하나라도 더 죽일 생각은 않고 관념적인 논쟁만 하는 놈들 꼴들 보기 싫어서 나왔지를 않는 거지. 부하들에게만 자상하지 말고 간부들과 원만하게 지내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까만 해도 차분히 설명하면 그만인 것을 권총을 내려놓고 화부터 터트리니 사태가 커지잖아요. 머지않아 해방이 되면 독립된 조선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뿐이니 하나라도 더 내 편을 만들어야죠. 김무정은 소리내 웃었다. 난 조선이 독립되면 우리 군대를 만들어 훈련이나 시키며 살 거네. 다시는 외적에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최고의 군대를 양성할 거야. 정치 따위는 남의 트집이나 잡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린 놈들끼리 하라지. 밖에서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중국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내다보니 사당 대문 앞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바이올린에 맞춰 통요를 부르고 있었다. 껑충한 키에 잘생긴 바이올린 연주자는 연하에서 김무정과 한 비행기를 타고 온 작결가 정율성이었다. 정율성이 사령부로 오는 것을 본 아이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해달라고 매달린 것이었다. 정율성은 아이들과 한참 놀아주고서야 사령부로 들어왔다. 사령관님, 제가 조선 의용군가를 작곡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사는 여기 이득산 동무가 묻혀주었습니다. 좋지요. 어서 불러보시오. 김무정의 말에 정율성은 바이올린을 켜고 이득산 노래를 시작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 조선의 젊은이 행진하네. 발맞춰 나가자 다 앞으로 지리한 어둠 밤 지나가고 빛나는 새날이 닥쳐오네. 우렁찬 혁명의 함성 속에 의용군 깃발이 휘날린다. 김명신은 연주하는 정율성과 노래하는 이득산을 보며 마을을 뒤덮은 쥐떼를 바다에 빠뜨려 죽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떠올렸다. 마치 일본인들이 앞다투어 동해 바다로 뛰어들어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동화의 주인공들 같았다.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김명시와 동지들은 알고 있었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누구라도 중국인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일본군의 사기는 나날이 위축되고 있음을 알았다. 불멸